30년 동안 거짓 신분으로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지켜주려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몰라요. 그때 상황을. 나는 정말 영희를 사랑했어요. 사랑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무덤에 묻고 30년 동안 입 다물고 산 게 사랑이라고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골목길. 이른 아침 햇살이 낡은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어깨를 맞댄 채 줄지어 서 있는 이 골목은 도시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었죠. 송봉길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나 진돗개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8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꼿꼿한 송봉길의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 늘 감탄을 자아내게 했어요. 회색 운동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백구의 목줄을 느긋하게 잡은 채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어떤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좋은 아침이구나. 송봉길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이자 백구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주인의 발걸음에 맞춰 걸었어요. 이 둘의 일상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시작해서 뒷산 입구까지 돌아오는 코스, 그 사이사이 만나는 이웃들과의 정겨운 인사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운 일상의 한 부분이었죠. 어머, 봉길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골목 초입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던 박명숙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68세의 박명숙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동네 소식통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어요. 수다스럽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지만 그만큼 관찰력도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아, 명숙 씨, 좋은 아침입니다. 화분 관리 열심히 하시네요. 송봉길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박명숙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궁금증이 숨어 있었습니다. 송봉길의 지나치게 완벽한 매너,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조용한 성격이 때로는 의문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봉길 씨는 정말 신사세요. 근데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 동네에 언제 오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박명숙의 말에 송봉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벌써 오래됐죠.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렇게 말하고는 백구를 데리고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박명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워낙 착하고 조용한 분이라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송봉길은 뒷산으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평화가 오래가면 좋겠어. 다시는 그때처럼 되면 안 돼.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어떤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장난스럽게 다리에 부비적거리자 송봉길은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작은 골목에서의 평범한 일상, 이웃들과의 정겨운 인사, 백구와 함께하는 조용한 산책.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소중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공동묘지 입구를 지나며 송봉길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묵념을 올렸어요. 백구도 마치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침 안개가 묘지 위로 피어오르는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지만 송봉길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백구야, 집으로 돌아가자.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송봉길은 다시 한번 이 평화로운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함없는 일상, 따뜻한 이웃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구. 이 모든 것이 그가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평화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과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습니다. 새벽 3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에서 깬 송봉길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백구가 평소와 달리 집안을 안절부절 못하며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백구야, 왜 그러니? 아직 산책 시간도 안 됐는데. 하지만 백구는 현관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송봉길은 어쩔 수 없이 옷을 걸치고 백구와 함께 밖으로 나섰어요. 안개가 골목 전체를 뒤덮어 몇 발자국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백구는 평소 산책 코스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송봉길이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송봉길은 백구를 따라 뛰어갔죠. 백구야, 어디 가는 거야? 백구가 향한 곳은 뒷산 공동묘지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그곳에서 백구는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한 무덤 앞에서 격렬하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백구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송봉길이 급히 백구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백구의 발톱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송봉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땅을 더 파보니 희끄무레한 뼈 조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이. 송봉길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뼈 조각들 사이에는 녹슨 열쇠 하나와 오래된 금속 팔찌가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팔찌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송봉길은 잠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백구는 여전히 땅을 파고 있었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신고해야 해. 신고를. 송봉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이 발견이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조용했던 골목을 깨웠습니다. 강력계 형사 강지민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송봉길은 백구와 함께 무덤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강지민은 40살의 베테랑 형사였어요. 인간미가 있으면서도 직감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던 그는 무언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팔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강지민이 증거품 봉투에 넣어진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여 년 전 신참 형사 시절에 담당했던 미제 사건, 1986년에 실종된 여성이 착용했던 팔찌와 똑같았어요. 혹시 이 근처에서 오래 사신 분인가요? 강지민의 질문에 송봉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럼 1980년대에도 이 동네에 계셨나요? 그때는 송봉길의 대답이 애매해지자 강지민의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걔가 어떻게 이곳을 찾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해서 따라왔더니 백구는 여전히 그 무덤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마치 더 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지민은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감식팀이 와서 정밀 조사를 해야겠네요. 혹시 나중에 추가로 여쭤볼 것이 있으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송봉길이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는 동안 강지민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아는 것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추궁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현장에서 돌아가는 길, 송봉길은 백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백구야, 왜 하필 그곳을? 하지만 백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주인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송봉길은 이제 평화로운 일상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숨겨왔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강지민은 경찰서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오래된 파일들을 뒤적거렸습니다. 1986년 여성 실종 사건, 당시 신참 형사였던 그가 선배들과 함께 수사했던 미제 사건이었어요. 피해자는 김영이라는 25살의 여성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춘 채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이 팔찌가 맞아. 강지민은 당시 증거 사진과 오늘 발견된 팔찌를 비교해 보았어요. 팔찌 안쪽에 새겨진 0이라는 글자까지 일치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찾아낸 결정적인 단서였죠. 다음 날 아침 강지민은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마침 화분에 물을 주고 있던 박명숙과 마주쳤어요. 어머, 어제 경찰 아저씨시네요. 무슨 일로 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박명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성격상 이런 일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봉길 씨 때문에 큰일 났네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하필 백구가 그 무덤을. 혹시 송봉길 씨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언제부터 이 동네에 사셨는지 같은 거 말이에요. 박명숙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게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상하네요. 봉길 씨 말이야. 한 30년 전에 이 동네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전에 어디 살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강지민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30년 전이요? 정확히 언제쯤인가요? 글쎄요. 1980년대 후반쯤? 그때 제가 막 결혼했을 때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봉길 씨는 혼자 이사 왔는데 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박명숙은 마치 물꼬가 터진 듯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모범적으로 사셨어요. 조용하고 이웃들한테 친절하고. 근데 가끔 보면 너무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뭔가 숨기는 것 같은. 어떤 면에서요? 글쎄요. 자기 과거 얘기는 절대 안 하시거든요. 고향이 어딘지, 가족은 있는지, 전에 뭘 하셨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 일은 하면서 말을 돌리세요. 강지민은 박명숙의 말을 메모해가며 들었습니다. 점점 송봉길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어요. 1986년 사건 직후에 이 동네에 나타났다는 것도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혹시 송봉길 씨 집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었던 적 있나요? 박명숙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 그러고 보니 봉길 씨는 항상 같은 길로만 산책을 하세요. 뒷산 쪽으로 가는 그 길 말이에요. 3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길로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요? 가끔 밤에 보면 혼자 뒷산으로 올라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백구 없이 혼자서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지민은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송봉길의 산책 코스가 바로 무덤이 발견된 장소를 지나는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30년 동안 같은 길만 고집한다는 것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송봉길 씨 본명이 정말 송봉길인지 확실하신가요? 글쎄요. 주민등록상으로는 그렇겠죠?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강지민은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송봉길의 신원조회를 해보기로 결정했거든요. 경찰서로 돌아온 강지민은 즉시 송봉길의 주민등록 이력을 조회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송봉길이라는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은 1987년에 처음 등록되었고 그 이전의 거주지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1987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더 깊이 파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점들이 드러났어요. 송봉길의 과거 직업, 학력, 가족관계 등 모든 정보가 1987년 이후의 것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보였어요. 강지민은 동료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 좀 봐줘.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정말 이상하네. 1987년 이전 기록이 아예 없잖아. 개명을 했거나 아니면 신분을 바꾼 거겠지. 강지민의 직감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송봉길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숨겨진 비밀이 1986년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내일 송봉길 씨를 다시 만나봐야겠어. 강지민은 파일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30여 년 전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한편 송봉길은 집에서 뱃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박명숙과 경찰이 대화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거든요. 이제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백구야, 우리 평화로운 시간이 끝나가는구나. 강지민은 수색영장을 들고 송봉길의 집 앞에 섰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결과 송봉길의 신원에 대한 의혹이 더욱 짙어졌거든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때였어요. 송봉길 씨 계시죠? 문을 두드리자 송봉길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어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형사님, 무슨 일로? 수색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길은 영장을 받아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지민과 동료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송봉길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삭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물건들이 너무 적었거든요.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네요. 혼자 살아서 그렇습니다. 강지민은 거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책장에는 주로 소설책들이 꽂혀 있었고 서랍에는 일상적인 물건들만 있었습니다. 별다른 것을 찾지 못하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안방 옷장을 열어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옷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옷장 맨 위쪽 구석에 낡은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건 뭔가요? 그냥 오래된 물건들입니다. 강지민이 상자를 열어보자 몇 장의 오래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1980년대로 보이는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그중 한 장에는 젊은 송봉길로 보이는 남자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찍힌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성,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강지민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진 속 여성 중 한 명이 바로 1986년에 실종된 김영희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이 여성이 누구죠? 송봉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워낙 오래된 사진이라. 정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중히 보관하고 계신 거죠? 강지민이 사진을 더 뒤져보니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상자 밑바닥에 낡은 신분증 하나가 숨겨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조혜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조혜성이라는 분은 누구죠? 송봉길이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강지민은 즉시 조혜성이라는 이름을 확인해 봤습니다.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몇 분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혜성 1986년 폭력 조직 관련 사건으로 수배된 인물이네요. 그런데 그 이후로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강지민의 눈이 송봉길을 향했어요. 송봉길 씨, 아니 조혜성 씨, 이제 설명해 주시죠. 송봉길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30여 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백구가 주인의 발치에 와서 앉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지켜주려 했을 뿐이야. 그 애는 죽을 애가 아니었어. 송봉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혜성이 본명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나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강지민은 녹음기를 켜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럼 1986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김영희라는 여성을 아시나요? 영희를 아시는군요. 송봉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영희는 착한 애였어요. 잘못된 사람들과 엮여서 고생하고 있었죠.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도와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영희는 조직 보스의 여자였어요. 하지만 도망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내가 숨겨줬던 거예요. 하지만 송봉길이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말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나요? 들켜버렸어요. 그리고 송봉길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30여 년간 짊어져 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강지민은 이제 사건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핵심적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희가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송봉길이 그 일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더 파악해야 했어요. 조혜성 씨, 정확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김영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나는 정말 지켜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가 약했어요. 그래서 영희가 송봉길의 고백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아직 진실의 전모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강지민은 인내심을 갖고 계속 들어야 했어요. 30여 년 만에 풀리는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DNA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강지민은 그동안 조혜성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했어요. 1980년대 폭력 조직과의 연관성, 그리고 김영희와의 관계에 대해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혜성은 구치소에서 면회를 거부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듯 했습니다. 감식 결과 나왔습니다. 동료 형사가 강지민에게 보고서를 건넸어요. 강지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DNA 일치. 김영희 맞네요. 30여 년 만에 김영희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거든요. 강지민은 다시 조혜성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 작정이었어요. 조혜성 씨, DNA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견된 유해는 김영희가 맞아요. 조혜성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결과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살인자로 몰겠다는 거죠?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김영희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조혜성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는 정말 순수한 아이였어요. 25살이었지만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아이 같았죠. 그런 영희가 왜 조직과 연관되게 된 건가요? 가난 때문이었어요. 영희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셨거든요. 그 빚 때문에 조직 보스 김태식에게 넘어간 거죠. 강지민은 김태식이라는 이름을 메모했어요. 1. 980년대 유명했던 폭력 조직 두목이었습니다. 김태식이 영희를 어떻게 대했나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죠. 영희는 매일 맞았어요. 도망치고 싶어 했지만 갈 곳이 없었고요. 조혜성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영희를 도와주기로 한 거군요. 네. 나도 그 조직에 있었지만 영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몰래 도피처를 마련해 줬죠. 어디에요? 내 아파트였어요. 김태식 모르게 영희를 숨겨뒀죠. 몇 달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강지민은 점점 사건의 전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들켜버린 거군요. 조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식이 알아냈어요. 누군가 제보했나 봐요. 어느 날 밤 김태식과 부하들이 아파트로 쳐들어왔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조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0여 년 전에 그 끔찍한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식이 영희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영희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나도 막아보려고 했지만. 하지만 김태식이 영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나는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조혜성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다가 영희가 쓰러진 거예요.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강지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조혜성이 직접 죽인 게 아니라 김태식이 죽인 것이었군요. 그럼 당신은 왜 도망친 거죠? 김태식이 나보고 시체를 처리하라고 했어요.
만약 거부하면 나도 죽인다고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희를 묻은 거군요. 네. 뒷산 공동묘지에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 다음날 김태식도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죽었어요. 갑자기 모든 게 끝나버린 거죠. 강지민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왜 계속 도망 다니신 거죠? 김태식이 죽었으면 위험이 없었을 텐데요. 경찰이 저를 찾고 있었거든요. 영희 실종 사건 용의자로요. 그리고 나는 영희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조혜성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매일 밤 영의 꿈을 꿨어요. 나를 원망하는 영희의 모습을. 그래서 신분을 바꾸고 조용히 살기로 한 거예요. 영희 무덤 근처에서 평생 속죄하면서요. 강지민은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조혜성이 직접적인 살인자는 아니었지만 시체 유기와 신분 위조 등의 죄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30년간의 고통도 이해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김태식이 영희를 죽인 게 맞나요? 당신이 실수로라도. 절대 아니에요. 조혜성이 강하게 부인했어요. 나는 영희를 사랑했어요. 절대 해칠 수 없었어요. 김태식 그놈이 영희를 죽인 거예요. 강지민은 조혜성의 진술을 종합해보며 사건을 재구성해 봤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김태식은 이미 죽었고 다른 증인들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강지민은 조혜성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1980년대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김태식이라는 인물의 활동 기록, 그리고 당시 폭력 조직들의 세력 다툼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사라지거나 죽어서 증언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박명숙이 경찰서에 찾아왔어요. 며칠 전부터 뭔가 기억나는 것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었거든요. 형사님, 제가 중요한 걸 하나 기억해냈어요. 무엇인가요? 박명숙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일이에요. 1986년 말쯤이었는데 젊은 여자 하나가 밤마다 봉길 시내 울타리를 넘나들었어요. 강지민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때 저는 신혼이어서 밤늦게까지 잠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창문으로 자주 밖을 내다봤는데 한 달 정도 그런 일이 계속됐어요. 어떤 여자였나요?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키는 작고 긴 머리였고 뭔가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급하게 울타리를 넘어서 봉길 씨 집으로 들어가곤 했죠. 박명숙의 증언은 조혜성의 진술과 일치했어요. 김영희를 숨겨줬다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여자도 그 여자를 데리러 오던 무서운 남자들도. 무서운 남자들이요? 네. 검은 승용차를 타고 와서
봉길 씨 집 앞에서 기다리곤 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무서웠죠. 강지민은 박명숙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이제 조혜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졌습니다. 혹시 그 후에 봉길 씨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조용한 분 정도였는데 그 일 이후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박명숙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밤마다 뒷산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혼자서 몇 시간씩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강지민은 이제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조혜성이 말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시 구치소를 찾은 강지민은 조혜성과 마주 앉았어요.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조혜성 씨, 박명숙 씨 증언을 들었어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조혜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믿어주시는 건가요? 네. 하지만 여전히 시체 유기죄와 신분 위조 등의 혐의는 남아 있어요. 조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그 자리에 영희를 묻었나요? 조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영희가 살아생전에 말했어요. 죽으면 조용한 곳에 묻어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말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 그래서 공동묘지를. 네. 그리고 제가 평생 영희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매일 그 앞을 지나면서 영희에게 사과하고 싶었고요. 강지민은 조혜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그 사람 곁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었던 마음을. 조혜성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당신에게 백구가 영희를 찾아낸 거예요. 조혜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백구가요? 네. 마치 영희가 백구를 통해서 자신을 찾아달라고 한 것 같아요. 이제 영희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거예요. 조혜성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30여 년간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지민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사건에는 단순한 선악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시대의 비극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형사님, 제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백구만은 좋은 사람이 키워주셨으면 해요. 백구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강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조혜성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30여 년간 혼자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비록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적어도 영혼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강지민은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조혜성의 죄는 분명하지만
그의 30년간의 속죄도 고려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영희의 유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강지민은 조혜성을 정식으로 체포했지만 사건을 공개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김영희의 가족들을 찾아가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30여 년간 딸의 생사를 모른 채 살아온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김영희의 부모님은 여전히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80을 넘기셨고 어머니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강지민이 집을 찾았을 때 김영희의 아버지는 여전히 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희를 찾으셨다고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여 년을 기다려온 소식이었지만 그것이 부고라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어요.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강지민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영희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녀를 지켜주려 했는지, 그 사람이, 조혜성이라는 사람이 우리 영희를 지켜주려고 했다고요? 네. 비록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그분도 30년간 고통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김영희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가 마지막에 혼자가 아니었다니.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한편 조혜성의 체포 소식이 동네에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경찰서에 몰려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었어요. 박명숙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강지민을 찾아왔습니다. 형사님, 봉길 씨를, 아니 조혜성 씨를 너무 혹독하게 처벌하지는 말아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동안 우리 동네에서 가장 착하게 살았어요.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도움만 줬죠. 혼자 사는 할머니들 장보기 도와드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조혜성의 선행에 대해 증언했어요. 30년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조용하고 성실하게 속죄의 삶을 살았는지, 그분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30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박명숙의 말에 강지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혜성의 30년간의 삶 자체가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구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이었어요. 사건 현장 근처에서 또 다른 곳을 파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또 뭔가 있는 건가? 강지민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백구는 이미 땅을 상당히 파헤쳐 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엔 또 누구지? 감식 결과 이번에 발견된 유골은 1985년에 실종된 또 다른 여성의 것으로 밝혀졌어요. 김태식 조직과 연관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강지민은 다시 조혜성을 만났어요. 또 다른 유골이 발견됐어요. 이것도 아시나요? 조혜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또 다른 유골이요? 1985년에 실종된 여성이에요.
김태식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조혜성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 혹시 순이 누나일까요? 순이요? 김태식 이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요. 박순이라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김태식이 죽였다는 소문이 있었죠. 강지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김태식이 2명의 여성을 죽인 연쇄살인자였다는 것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그럼 이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김태식 때문이었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김태식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 해쳤거든요. 이제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김태식이라는 폭력 조직 두목이 저지른 연쇄적인 범죄, 그리고 그 시대에 힘없는 사람들이 당한 비극들. 강지민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1980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난과 폭력, 그리고 침묵으로 덮여진 그 시대의 아픔들. 조혜성 씨,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네요. 네. 이제야 영희와 순이 누나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지민은 조혜성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30년간의 속죄의 삶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결국 검찰은 조혜성의 선처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시체 유기죄와 신분 위조 등의 죄목은 인정하되 그동안의 선행과 반성을 고려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조혜성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 전날 밤 조혜성은 강지민에게 마지막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30여 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모두 드러난 지금 그에게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형사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형을 받고 나면 이 동네를 떠나려고 해요. 강지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동네 사람들도 모두 당신을 이해하고 있는데. 조혜성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을 벌 받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벌은 진실을 숨기고 산 것이었구나. 무슨 뜻인가요? 영희와 순이 누나의 진실이 밝혀진 지금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혜성은 창 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그 무덤 앞을 지나다닌 건 영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서였죠. 강지민은 조혜성의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이제는 영희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고 진실도 밝혀졌으니 저는 새로운 곳에서 진짜 속죄의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재판 당일 조혜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30년간의 선행과 진심 어린 반성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동네 주민들의 탄원서와 피해자 가족의 선처 요청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조혜성은 정말로 동네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진 거였어요.
다만 백구만은 강지민에게 맡겼습니다. 백구를 부탁드려요. 이 아이가 영희를 찾아준 덕분에 진실이 밝혀진 거니까요. 강지민은 백구를 데려와 자신이 직접 키우기로 했어요. 백구는 처음에는 주인을 찾아 헤맸지만 점차 강지민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박명숙은 조혜성이 떠난 후 이웃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착한 사람 하나를 너무 몰랐던 걸까? 아니면 그냥 몰랐던 척한 걸까? 그녀의 말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진짜 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한편 김영희와 박순희의 유골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30여 년 만에 치러진 장례식에는 강지민과 백구도 참석했습니다. 조혜성은 오지 않았지만 그가 보낸 국화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강지민은 백구와 함께 그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골목이 되었지만 여전히 오래된 이야기들이 스며 있는 곳이었어요. 백구야,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백구는 강지민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몇 달 후 강지민은 조혜성으로부터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형사님, 저는 지금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이름으로,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영희와 순이 누나를 위해 기도하고 이곳 어르신들을 도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백구는 잘 지내고 있나요? 가끔 그 아이 생각이 나네요. 형사님께서 잘 돌봐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고 있던 강지민의 발치에서 백구가 조용히 누워 눈을 감았어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듯한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강지민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정한 속죄는 과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마주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한 마리의 개가 인간보다 더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도. 석양이 지는 골목에서 강지민과 백구는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비밀이 모두 풀린 지금 이 골목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가 아닌 진실 위에 세워진 진정한 평화 말이에요. 백구는 새로운 주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조혜성은 멀리서나마 진정한 속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희와 박순희는 마침내 가족들의 품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이야기가 끝난 지금 백구가 남긴 것은 단순히 묻혀진 진실을 파헤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